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세율이 거의 50%. 그 숫자만 보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한 20% 되는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세금 과세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상속세가 낮습니다. 평상시에 세금의 탈루가 많고 그 사람의 소득이 완전히 드러날 때는 상속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좀 빠졌을 것이다. 상속할 때 좀 높게 해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잘 내게 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겁니다. 상속세를 낼 때 그 사람이 냈던 종합소득세를 빼주자는 거죠. 세금을 내는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거고 이런 과세 포착률도 점차 올라갈 겁니다. 자리에서 소득을 받았을 때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당소득세를 많이 냈던 사람은 나중에 그 돈을 다르게 상속이나 증여할 때 차감이 되니까 혜택이 되는 거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오랜만에 모시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경실련 자체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 정치경제 분야 개혁 입법 평가한 결과 최고점 받으셨어요. 어떤 법안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나요? 제가 국회에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저는 금융권이든 어디든 경영자로서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반대쪽의 측면, 금융 소비자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이 시장 질서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본시장법에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 불공정하게 제도가 만들어진 부분들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ELS 판매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옵션을 매도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럴 경우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과연 그게 적합한 상품인가 이런 걸 따지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닌 채 팔게 되면 그 리스크는 누적돼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팔아야 되고 소비자는 어떤 권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법안 입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받으셨고 지금 ELS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뭐 불안전 판매 얘기가 많지만 설명 다 했고 사인도 받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은행권이든 네. 금융회사가 가져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당신의 고객을 잘 알아라. Know your customer거든요.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는 상품. 그에 팔았을 때 은행이나 금융권도 똑같이 리스크가 오게 돼 있습니다. 리스크가 왔을 때 자신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근데 피해는 좀 시간이 지나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사람한테 적합한 상품인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내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법안이 삼성생명법,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상법 개정안 등이 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내부자 거래 공시제도는 네.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 그걸 공시해서 다른 주주들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뭐 내부자 거래 공시제도는 이른바 카카오페이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영진이 스톡 옵션을 행사했을 때 행사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투자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공시를 먼저 해라. 공시를 해서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내부자가 스톡 옵션을 행사했을 때는 일단 조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공시를 한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공시대로 했으면 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아니면 뭐 스톡 옵션을 행사했을 때 그럼 언제 어떻게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투자자는 그걸 예측을 하고 저기서 나올 잠재적 물량은 뭐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재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회사의 이익이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회사는 그러니까 이사죠. 충실해야 될 의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됐지 주주에 대한 책임은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례를 내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라든지 그렇죠. 거래에서 피해 입는 쪽이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주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했던 겁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네.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거고요. 과세 포착률이란 관점에서 상속세를 평가해야 된다. 상속세 예.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과세 포착률이 높다면 상속세를 낮춰도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논리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세율이 거의 50% 정도 되는데요. 그 숫자만 보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또 뭐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한 20%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숫자만 보면 높다 낮다 하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보통 투명하고 세금 과세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상속세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소득세라든지 다른 쪽에 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써가지고 근로소득세는 한 38%가 면세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한 60% 중반까지 소득이 포착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100% 포착한다는 거는 그 세금 원천을 다 파악하는 거죠. 그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한 50%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볼 거리가 생긴 거죠. 사실 이 상속세라고 하는 걸 그렇게 높은 걸 하는 거는 평상시에 세금의 탈루가 많고 지하 경제가 제법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득이 완전히 드러날 때는 상속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좀 빠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상속할 때 좀 높게 해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세금을 잘 내게 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겁니다.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세를 낼 때 그 사람이 냈던 종합소득세를 빼주자는 거죠. 그 전에.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세금을 많이 냈던 사람이면 아, 이 사람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빼주고요. 탈루를 많이 하거나 잘 안 드러난 사람이면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그렇게 빼주게 되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거고 이런 과세 포착률도 점차 올라갈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상속세는 좀 낮출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숫자가 높다 낮다 해서 높으니까 낮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있어서도 뭐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소득을 받았을 때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배당소득세도 종합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세를 많이 냈던 사람은 나중에 그 돈을 다르게 상속이나 증여할 때 차감이 되니까 혜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세제 전반을 한번 뜯어서 이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과세 포착률은 한 70%? 7, 80 정도. 100%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네. 국가가 개인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 있을 겁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의견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우리 홍하나님께서 비과세. 네.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98년부터는 모든 사람이 냈던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를 매년 뭐 몇백만 원씩 해서 기록이. 기록이 네. 남아서 지금 상속할 즈음에 보니까 5천만 원이다. 근데 그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될 게 1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차감을 하고 5천만 원만 내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 소득을 해가지고 1억인데 그동안 냈던 세금을 보니까 2천만 원이네. 그러면 2천만 원만 삭감하고 8천 원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세금을 낸 바가 전혀 없는데 상속할 게 상속세 내야 될 게 1억이다. 그러면
상속세 1억을 내게 하는 네.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면 이른바 유리할 지갑이라든지 모든 걸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상속세를 나중에 추후에 낼 게 줄어드는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될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속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평생 내야 될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유인책 같은. 예, 그렇죠. 네. 개인 채무자 보호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일단 차주, 고금리세, 서민고통 이런 감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일까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제도가 네. 부실이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서 부채 조정을 하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나 못 견디겠다. 이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은행하고 상의를 해서 내 채무를 좀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의로 조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은행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예컨대 뭐 1억을 빚을 지고 있는데 나 이 빚과 이 이자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뭔가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조사를 해봐서 부채를 한 5천만 원으로 줄이고 이자를 좀 줄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5천만 원 상각해 버리는 거고요. 개인은 부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그대로 놔뒀으면 몇 달 지나면 부실 채권 1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상 채권이 돼버리고 부채도 줄어듭니다. 근데 은행이 또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가 되냐면 그 상각을 그만큼 했으니까 이익이 그만큼 줄 거 아닙니까? 네. 이익이 그만큼 줄면 법인세가 적게 내도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엊그제 개인 채무자 보호법으로 법안 소위 1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건데 네.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은행도 보면 이걸 예를 들어 보면 됩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 발생했던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7천억인가 8천억을 상환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상환 유예하면 원금 그대로 남아있죠. 이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굳이 그걸 다 상환 유예를 해야 될까? 그 일부를 줄여주면 안 될까? 줄여주면 해줄 수 있잖아요. 은행이 이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행의 이익이 줄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국세청하고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걸림돌 두 가지였는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조정을 했을 때는 그 직원들이 배임의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배임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뭐 상각 규정이라든지 이사의 보호 절차, 뭐 아니면 주총을 통한 규정 마련 이런 걸 해서 하게 되면 배임 이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세금 내야 될 걸 임의로 막 상각을 해서 세금을 줄이네. 저거 탈세 아니야? 절세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금융감독원장이 가지고 있는 상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하면 국세청은 인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상생기금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채에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가 되는 게 부채 규모가 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채 규모 중에 그게 얼마만큼이 정상이고 얼마만큼이 좋지 않은 여신인가 할 때 그걸 줄여주고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네. 어떤 취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알았고요. 다음 얘기는 또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인데요. 의원님, 공매도입니다. 예. 네. 최근에 뭐 공매도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금지를 한다 해서 하루에 지수가 그렇게 오르는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변동성이 상당했거든요. 해외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불법 공매도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입니다. 네.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변화를 시킬 때
예측 가능성이 있고 언제쯤에는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 주체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10월 초 처음 국감을 할 때는 금융당국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도입을 했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변동성이 심해진 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제도 정비는 필요합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불평등한,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땐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도 한 3, 4년 전에 제가 처음 국회에 왔을 때 네. 저희 당에서도 금융에 요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하겠다고 하면 빠르게 준비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빠르게 준비해서 네네. 하고 시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이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본 것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좀 이번에는 갑작스러워서 예. 좀 시장의 네. 혼란이 많이 생겼다. 혼란이 많이 생기면 뭐 특히 연합뉴스 같은 네네. 경우도 경제 팁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여러 군데서 말썽이 생기잖아요. 그때 예측 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걸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었다. 이런 부분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한국 경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내년 앞두고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잖아요. 밝지 않죠. 네. 특히 뭐 내수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도 보면은 가계부채의 부담이 내수의 부담으로 가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제가 아까 부채 규모를 조정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모래주머니를 들고 뛰는 건데 그 모래주머니 무게를 줄여주는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대외관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관리하는 게 거시경제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생각해야 될 게 금리가 올라온 상태 속에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다 보이게 됩니다. 가장 약한 쪽부터 보이죠. 네네. 그게 이제 PF 대출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ELS라든지 여러 군데가 이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약한 고리들. 예. 네. 그럴 때 정부가 해야 될 일, 정책 당국이 해야 될 일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기에선 리스크가 있을 거다. 리스크가 있으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좀 완화시킬 건가 대비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예가 하나 있습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금융당국에서 우리나라 대우그룹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이제 구조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회계법인하고 제3자를 시켜서 전혀 관계없는 제3자 전문가를 시켜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숫자를 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정도까지 잘라내면 살 수 있을까? 더 잘라내면 목숨 위험한 쪽은 어디일까? 이런 숫자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있어가지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금 PF 부실이 얼마다, ELS는 얼마다, 이럴 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고 그 규모가 얼마고 리스크가 얼마 정도고 우리가 감내할 게 어느 정도일까? 우리 너무 많이 잘라내면 목숨 위험해지는 거고요. 또 적게 잘라내면 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자료를 네. 공개를 하고 투자자들도 그걸 알아서 저쪽에 가면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지뢰밭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지뢰 탐사대가 해서 지뢰 표시를 해놓으면 투자자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기 지뢰 있다. 는 소리만 자꾸 하다 보면 아무도 글로 가지 않죠.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한국 경제 지금 꼭 필요한 일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